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이니시티에서 비트코인 보유투와 일렉트릭 캐시를 열심히 저변 확대하고 있는 퍼스트그룹의 한영재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역시 마찬가지 신문기사를 몇 가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비트코인 보유투와 일렉트릭 캐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럼 뉴스부터 먼저 간략하게 살펴볼게요. 잠시만요. 자, 오늘도 역시 제가 신문기사를 좀 준비했는데요. 코로나 충격에 잠재 성장률이 0.4%포인트 추락했다라는 내용입니다. 한국 경제 활력이 갈수록 쪼그라들고 있다. 1990년대 6%로 웃던 잠재 성장률이 2%까지 추락했다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읽어보면 쭉 수치별로 나오고 있는데요.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 코로나19에 따른 구조적 실업도 증가했다. 여기부터 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코로나19로 투자 고용이 줄어들다가 생산성도 약해져 잠재 성장률이 낮아졌다는 분석이다. 코로나19 직후 이후 일부 공장의 가동이 멈추면서 부품과 중간재 조달이 어려워지는 등 공급망이 훼손됐다. 자, 구조적 실업도 증가했다. 월 평균 49,000명이 늘어났대요.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몸집이 비대해진 것도 잠재 성장률을 훼손하는 요인으로 뽑힌다라고 해서 각종 수치를 나타내고 있고 0%대 잠재 성장률이 올 것이다. 그리고 그거에 따른 인구 전망에 따른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든 것도 한 요인이다 라고 해서 복합적으로 지금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이 이거죠. 한국은행 잠재 성장률을 재추정한다. 투자 고용이 줄어들고 생산성이 약화되면서 일부 정부 비대해지수 효율성까지 하락됐다. 1990년대 에 3분의 1 토막이 났다. 인구 절벽도 문제다. 0%대 잠재 성장률이 현실화되고 있다 라는 내용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녹화하다가 말 빠르다고 지적받고 좀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자, 어제 신문인데요. 내년 장기 요양보험료율이 12.27%가 오른대요. 가입자 평균 1135원이 오른다고 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건강보험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학연금, 그 다음에 군인연금, 뭐 이런 연금 제도들이 전부 다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으면서 우리의 세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죠. 이렇게 장기 요양보험료도 오르고요. 전기세도 오를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자, 이렇게 지금 모든 것들이 다 오르고 있는데 우리 소득은 어떤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미국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이 법인세율을 21%에서 26.5%로 인상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제안은 28%보다는 낮은 수준인데 여기 내용 보시면요. 21%에서 26.5%로 법인세를 올린대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주식, 채권, 부동산 등의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인 자본이득세 최고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높이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도 계속해서 세금을 높이고 있죠. 왜? 여기 보시면은 거듭된 대형 예산 투입이 인플레이션과 국가 부채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결국에 국가가 돈을 풀다 보니까 너무 많은 돈을 풀었고 그거에 대한 손실을 어떻게 국민의 세금으로 법인세가 됐던 자본이득세가 됐던 미국도 이렇게 세금으로 해서 국가를 채우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죠. 다음 뉴스도 보실게요. 자, 굉장히 현실적인 뉴스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을 하면서 임금이 10년 전으로 돌아갔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주 52시간제 시행 후 조선업계 임금이 근로자당 평균 100여만 원씩 줄어서 10년 전 수준으로 돌아가서 퇴근하고 뭐예요? 퇴근하고 대리운전, 밤에 배달 뛰고 이렇게 일을 또 추가로 한다는 거죠. 잔업과 특근을 못하기 때문에 월급이 100만 원이나 줄었다. 그래서 투잡을 나선다. 자, 베테랑들이 이탈을 가속하고 외국인 근로자도 못 구해서 생산에 차질이 있다. 자, 어떤 정책이 하나 발표되고 이걸 일괄적으로 적용하다 보니까 산업 현장에서 부작용이 나타나는 모습들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뉴스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지금 뭐 뉴스를 계속 본다 한들 계속 반복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가 돈을 너무 많이 찍어대다 보니까 경제가 인플레이션이 왔고요. 인플레이션으로 나온 그런 문제점들을 지금 국민의 세금으로 걷어들이고 있고 계속해서 지금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반복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경제가 좋아지고자 하는 모습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경제가 좋아지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 재미난 기사가 있어서 요거 하나까지 더 소개를 드릴게요. 한국경제신문에 나온 겁니다. 코인은 미래 화폐가 될 수 있을까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코인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미래 화폐가 될 수 있을지를 이해하려면 화폐에 대한 이해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한번 쭉 볼게요. 자, 이를 통해 화폐는 가치의 저장 수단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즉, 교환의 매개체 역할과 가치의 척도 그리고 가치의 저장 수단 세 가지가 화폐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여기 기사의 내용은 그거예요.
거래 당사자들 사이에 교환의 매개체로 쓰이는 화폐에 대한 신뢰가 형성이 되어야 된다. 즉 이거죠. 여기 보시면은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현재 위기에 놓여 있는 아프가니스탄의 화폐인 아프가니로 값을 지불하겠다고 한다면 이 거래는 성사되지 않겠다. 자, 그리고 만약 TV를 사려고 하는데 가격이 3일 전에는 120만원, 이틀 전에는 180만원, 어제는 90만원이었다면 이 원화를 이용하여 TV를 사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화폐로 인정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은 사회 구성원들의 신뢰를 확보다. 그리고 이 신뢰는 사회적 합의와 해당 화폐의 낮은 가치 변동성이다. 낮은 가치 변동성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즉 시세가 안정화되어 있어야 된다는 표현을 쓰는데요.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나 기타 암호화폐들이 종류가 11,800개가 넘어가고 있죠. 근데 그 중에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도미넌스가 약 40%가 넘고 있습니다. 그쵸? 오늘 한번 볼까요? 몇 %인지?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코인마켓캡에 들어와 있는데요. 보니까요. 좀 확대해서 볼게요. 자, 지금 크리토스 암호화폐 종류가 등록되어 있는 것만 11,879개입니다. 그리고 거래소는 409개고요. 자, 이렇게 지금 화폐로 사용되는 11,879개 중에서 2,124조가 시가총액이고요. 그 다음에 하루에 약 109조 정도가 시장에서 흐르고 있는데 그 중에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게 41.7%예요. 이더리움까지 합치면은 약 한 60%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자, 40%가 넘는 비트코인이 차지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법정 화폐로서인가 아니면 화폐로서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2140년까지 2100만 개가 다 나왔다는 전제 조건이 먼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전부 다 나오지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가치의 변동성은 2100만 개가 전부 다 나와가지고 시장에 안정적으로 융통되기 전까지는 가치 변동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비트코인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암호화폐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이해를 하기 전까지는 가치의 변동성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게 다 나오려면 2140년이에요. 그러면 우리 세대에서는 가치의 변동성, 가치의 안정성을 논하기에는 좀 이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11,879개의 암호화폐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이 11,879개의 암호화폐가 각각의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고 각각 어떤 블록체인에 어떤 기술이 있고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암호화폐의 종류도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화폐로 인정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살 때 변동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오늘 내가 컴퓨터를 0.5비트를 주고 샀어. 근데 그게 내일 0.4비트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게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거를 지금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사는 세상이 올 겁니다. 오늘 100원 하던 게 내일 120원 하고 90원 한다? 이거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이런 화폐에 대한 기본 이해가 바뀌는 그런 세상에 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칙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원칙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화폐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 이 개념 자체를 우리가 바꾸고 살아가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암호화폐가 이제 주된 목적이 탈중앙화에 있잖아요. 이런 탈중앙화, 지금 비트코인 생태계처럼 어느 정도 탈중앙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또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생각을 해봐야 되고, 비트코인처럼 그 생태계를 유지해주는 커뮤니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암호화폐는 이제 화폐의 대안이 될 겁니다. 왜? 그 암호화폐가 가진 탈중앙화 때문에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될 거고, 하지만 지금 우리가 전통적인 화폐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낮은 변동성은 이제 완전 구시대적 개념이 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변동성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영리하게 그거를 사용을 할 것인가를 볼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암호화폐를 지지해주는 커뮤니티, 그 커뮤니티가 전 세계에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그 암호화폐 선택적 가치가 있겠죠. 제가 생각한 걸 정리를 하면은 암호화폐는 화폐로서의 대체를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던 화폐의 가치에 급락이 없다는 낮은 가치 변동성, 이거는 개념이 이제 없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비트코인이 2140년까지 2100만 개가 나오는데 어차피 우리가 2140년까지 못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낮은 가치 변동성 속에서 살지는 못할 겁니다. 변동성이 심한 상태에서 누가 더 영리하게 투자하고 누가 더 영리하게 화폐로서 쓰느냐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화폐가 가진 어떤 전통적인 사상들이 많이 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암호화폐 종류도 많이 정리가 될 거고요. 그리고 그 정리된 암호화폐들 중에서 살아남은 암호화폐를 어떤 커뮤니티가, 얼마나 큰 커뮤니티가 그거를 지지해 줄 것인가에 따라서 그 암호화폐가 주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호응하지 않다 하더라도 괜찮아요.